남성 잡지 맥짐에서 2007년에 뽑은 남성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뽑힌 신발, 그리고 2010년 타임지에서 세그웨이, 썬텐 침대, 그리고 성명과 함께 50가지 최악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은 바로 그 신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록스에게 붙은 뭔가 씁쓸한 타이틀인데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거리를 조금만 둘러봐도 저거 크록스네? 라고 단박에 알아볼 만큼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녀석인데, 이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으면 홈페이지랑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등장했겠어요. 저도 이게 그렇게 예쁜 신발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요게 안 신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신어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몇 번 신다 보면 압도적인 편안함 때문에 다른 건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죠. 거기다 물에도 강하고 관리 용이성은 덤이고요. 진짜 이렇게만 보면 디자인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능력치의 스탯을 몰빵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게 엄청 가벼운 데다가 부드럽고 말랑거려서 오래 신고 있어도 불편한 게 딱히 없고, 여기에 구멍까지 큼직하게 뻥뻥 뚫려 있어서 통풍도 잘 되고 물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다 보니 거의 전천후 신발로 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장시간 서 있거나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일하는 직군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가는데, 여러분들도 느꼈듯이 병원에서 특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크록스, 정확히 말하자면 크록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클로그라는 이름의 신발이 사실 보트 탈 때 신으려고 만든 보트화거든요. 클로그라는 이름도 우리나라 말로 남학신을 뜻하는 말인데,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아는 그 남학신하고는 뭔가 이미지가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스타일의 남학신은 아시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크록스는 요런 디자인의 유럽의 남학신을 참고해서 만든 디자인이라 그런 건데요. 진짜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랑 구멍만 빼면 그래도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아무튼 이 남학신이라는 게 비가 오거나 바닥이 질척거릴 때 신는 그런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크록스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물건은 없다고, 그건 크록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런 크록스 때문에 생겼던 몇몇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랑 병원 금지령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고죠. 요 크록스가 워낙 말랑거리고 부드럽다 보니 발 사이즈가 작은 어린이들이 크록스를 신고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가장자리나 끝쪽에서 발이 쉽게 꼈는데, 이런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났다 보니 한때 미국과 옆나라 일본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고, 이것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에 크록스 경고 문구도 붙기 시작했죠. 그래도 크록스가 심각성을 바로 인지한 덕분에 제품 라벨에 경고 문구도 넣으면서 조치를 취하긴 했어요. 다음으로 병원 금지령 같은 경우에는 크록스에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구멍 사이로 약품이나 피가 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 병원에서는 한때 크록스가 금지됐었고, 유럽을 중심으로는 이 크록스가 정전기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 중에 장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원에서 금지시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록스는 아예 전반적인 일터에서 신을 수 있도록 구멍이 막힌 디자인의 정전기도 방지가 되고, 또 미끄럼 방지도 되는 제품을 별도로 출시했는데요. 크록스 홈페이지에 가면 제품명에 워크라고 적힌 모델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던 거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릴 만큼 신발 주제에 양극화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크록스는 보트 타는 걸 좋아했던 미국인 스콧 시먼스, 린든 헨슨, 조지 베데커, 이 세 사람이 탄생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원래 친구였던 건 아니고 서로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우연히 보트라는 공통의 취미 덕분에 금방 친해졌던 거라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세 명이 날 잡고 모여서 보트를 타고 카리브해로 항해를 떠나는데, 이들이 잠깐 들었던 캐나다에서 시먼스가 발견한 신발 하나가 3인방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당시 그가 발견했던 신발이 바로 지금의 크록스를 입게 한 클로그의 시초라고 할 만한 신발인데, 마침 바다에서 보트를 탈 때 신었을 때 편하면서 물도 잘 빠지는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먼스였던지라, 이 신발을 처음 보자마자 생긴 건 좀 그래도 신었을 때 편하고 구멍까지 있어서 보트 탈 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미국에 갖고 가서 팔면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곧장 그 둘에게 보여줬는데, 역시나 헨슨과 베데커도 이걸 보자마자 뭐 이딴 게 다 있어 라고 말하면서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입에 구리스를 칠한 것 마냥 시먼스의 현란한 입담에 홀라당 넘어간 둘은 진짜 편하고 물도 끄떡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발을 들여와서 팔기로 하죠. 그렇게 이 신발의 출처를 찾아 정보를 알아보던 3인방은 이 신발을 디자인한 원작자와 캐나다의 폼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발포제 회사가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걸 알아내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우리의 보트 3인방은 이 신발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사들인 다음에 폼 크리에이션과 독점 계약을 맺고 이 소재에 크로스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발 제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2002년에 모두의 발에 최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사명 아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록스라는 회사가 탄생하죠. 이 크록스라는 이름도 물과 육지에서 둘 다 활동하는 악어를 보고 우리 신발은 물과 땅 위에서도 신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게 크록스는 일단 테스트 겸으로 200켤레만 찍어낸 다음에 같은 해 플로리다에서 열렸던 포트 로더데일 보트쇼에 출전해 첫 번째 모델인 비치를 공개했는데요. 아무래도 독특한 디자인이 한몫한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었고 편안한 착용감과 물에 강한 소재가 보트쇼에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죠. 반응이 생각보다 핫했다 보니 그 자리에서 초판 물량 200개를 완판시키면서 크록스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이후 추가로 생산한 1000켤레는 3일 만에 완판. 그렇게 창업 첫 해에만 12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고 다음해엔 10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10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찍어버렸죠. 그러다 2004년에는 그간 크록스의 신발을 생산하던 폼 크리에이션을 인수해버리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를 더 다듬는 데 힘을 쏟게 돼요. 이렇게 달까지 가버릴 기세로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주던 크록스는 기존 못생겼다는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2005년에 TDA 볼더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와 손을 잡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Ugly Can Be Beautiful 이라는 광고 캠페인이었어요. 번역하자면 못생긴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정도의 뜻인데 기존 못생긴 보트화라는 이미지를 깨고 편안함과 다재다능한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신발은 씻기도 간편하고 물에 들어가도 끄떡없는데 거기다 무진장 편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요. 다행히 광고는 대박이 났고 전국적으로 크록스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면서 그간 주요 소비자였던 보트 유저들 외에도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신발을 신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더니 광고를 벌였던 2005년에만 600만 켤레를 팔아치웠고 이는 얼마 안 지나 크록스가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회사가 무섭게 성장하니까 크록스의 공동 설립자였던 3인방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거라는 생각에 3명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고 론 스나이더라는 인물을 CEO에 앉혀놓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크록스를 10년간 이끌면서 회사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창업자 3인방에 이은 제2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인물이에요. 아무튼 스나이더가 경영권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거였죠. 스나이더는 외국에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단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장의 수를 빠르게 늘린과 동시에 비교적 간단한 생산 방식을 무기로 물량 공세에 들어가면서 창업 5년 만에 90여 개 국가에 진출을 이뤄내면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신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죠. 이렇게 크록스가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2006년 당시 신발 브랜드 중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의 성공적인 상장을 이뤄내면서 돈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와 비슷한 시기에 크록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돼버린 액세서리 지비츠라는 녀석도 크록스의 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지비츠가 크록스의 품으로 왔다라고 말했듯이 이 둘은 서로 별개의 회사였는데요. 사실 이 지비츠가 재밌는 게 미국의 한 가정에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슈멜저 부부의 손에서 탄생한 곳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냐면 어느 때처럼 평화롭게 해리가 미술 재료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있었는데 우연히 본인이 만든 꽃장식을 갖고 있던 크록스 신발에 꽂아봤다가 뭐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만든 공예품들을 자녀들의 크록스에다가 꽂아줬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남편 리치가 이걸 보더니 뭔가 이쁜 것 같은데 저걸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당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든 크록스가 장식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던 시절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걸 꾸며서 신는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리치는 뭔가 가능성이 보여서 아내한테 이걸 팔아보자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부부는 이 장식품에 지비츠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걸 만들어 팔기로 하는데 이때가 바로 2005년이죠. 처음엔 큐빅이나 다양한 도형 장식들을 사와서 단추에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했고 부부는 직접 만든 지비츠를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크록스에 붙여서 밖을 돌아다닐 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도록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나름 괜찮아 보였는지 외출을 할 때마다 주문이 쏠쏠하게 들어왔죠.
그러다 얼마 안 지나 웹사이트까지 개설하고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의 집 지하실에 별도의 작업실까지 차리고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주택을 담보로 마련한 대출로 충당했다고 해요. 부부가 쌍으로 야수의 심장을 가진 것 같죠. 아무튼 그렇게 단순히 멋없는 크록스에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했던 부부의 사업은 1년도 안 된 2006년 2월에 300개의 소매점으로 납품을 하면서 21만 2천 달러의 매출을 올리더니 같은 해 8월에는 납품 매장이 3,000개로 뻥튀기 돼서 22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죠.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다 보니 밤낮 없이 하루 종일 직원들하고 지비츠만 만들던 부부는 주문을 따라가기 벅차서 제조를 중국에 아웃소싱으로 돌렸고 마침내 지하실을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과 창고도 마련하면서 어엿한 사업체로 성장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인 건지 여기에 겹경사까지 터지면서 엄청난 돈과 함께 지비츠가 크록스의 품으로 가게 된 건데요. 바로 부부의 딸인 렉시가 만났던 한 남자 덕분이었죠. 이 남자가 우연히 지비츠로 꾸며진 렉시의 크록스를 보고는 저 꼬마야, 이 장식은 누가 만들어준 거니? 라고 묻자 렉시는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더니 이 남자가 엄마한테 이 번호로 전화 좀 달라고 해주렴 이라는 말과 함께 명함을 한 장 주고 사라졌던 거죠. 그때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크록스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린든 헨슨. 진짜 엄청난 우연이죠. 그렇게 부부가 탄생시킨 지비츠는 2006년 10월에 크록스에 인수되면서 크록스의 자회사가 되는데요. 당시 크록스가 걸었던 조건이 기본 1,000만 달러에 추가로 회사가 목표 수익까지 달성하면 부부에게 1,000만 달러를 추가로 주겠다는 딜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얻게 된 부부는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도 지비츠에 남아서 쭉 같은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내인 셰리는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일하고 있고 리치는 사장직에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지비츠는 크록스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고 지금까지도 수백 개가 넘는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크록스에 다양한 개성을 부여하고 있죠.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던 크록스에 시너지까지 낼 수 있는 아이템까지 손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더 돈을 쓸어 담으려나 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 크록스도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미국이 싸지른 역대급 동이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점으로 폭발한 2008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주가와 실적이 바닥을 치고 마는데 한때 60달러에 달했던 주가는 1달러대까지 녹아내렸고 이 와중에 찍어냈던 재고가 안 팔리고 계속 쌓이다 보니 1억 8,500만 달러의 손실까지 입으면서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의 폐쇄와 대규모 인원 감축, 그리고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싶은 제품이 있으면 과감하게 단종시키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죠. 그렇게 2010년대 초반까지 낮은 수익률과 매출 전망이 쭉 이어지면서 아고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면서 파산 위기설이 솔솔 올라오자 주변에서는 크록스도 이제 못 버티고 끝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힘든 암흑기를 보냈죠. 그래도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수많은 크록스가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암울한 시기를 이겨내고 2010년대 중반부터 슬금슬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더니 현재의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자신을 한참이나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록스의 이런 부활을 보고 크록스의 글로벌 부사장 루시 손리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크록스 이퀄 멋진 신발이라는 인식 덕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첫 번째는 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학생층, 그리고 두 번째로 디자이너와의 연결을 꼽았는데요. 먼저 젊은 학생들이 단순히 실용적인 신발을 넘어서 표현력 있는 신발로 크록스를 선택하기도 했고, 여기에 개인 창작자들이 본인만의 특별한 디자인의 지비츠를 만들어 공유한 영상이 SNS에서 인기가 있기도 했고, 틱톡을 통해 올라온 수많은 크록스 관련 영상까지 더해져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건데, 틱톡에서 크록스 관련 영상의 조회수만 다 합쳐도 96억 회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 한때 스탠리 텀블러가 SNS에서 핫템으로 떠오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됐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거기다 두 번째 요소였던 여러 디자이너와 스타들과의 콜라보가 얹어져 젊은 세대들이 더 열광했던 거고, 추가로 셀럽들이 이런 크록스를 착용한 모습까지 많이 노출되면서 크록스가 Z세대의 선두에 서서 편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올라섰고, 한 설문조사에서 10대들이 신는 신발 목록 중에서 크록스가 당당히 5위에 선정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크록스도 SNS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젠 팬층도 많이 두터워져서 온갖 한정판 크록스를 다 수집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정도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기간의 두 번째 떡상을 맞게 되는데요.
2020년부터 엄청나게 팔려나가더니 21년 3분기 수익을 보면 작년보다 73%나 증가한 6억 2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고 22년 기준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류 품목 중 하나로 올라왔을 정도니까요. 아니 그런데 크록스가 무슨 IT 회사도 아니고 그냥 고무 신발이나 만들어 파는 곳인데 당시 대부분의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거랑 비교하면 너무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때의 크록스가 운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다고 생각되는 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보니 집에서도 하루 종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던 덕분이죠. 거기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고생하셨던 의료계 종사자분들도 크록스를 많이 신었다 보니 이쪽에서도 수요가 엄청 늘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크록스가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에 10만 켤레의 신발을 기부하기도 했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무료로 제공하는 헬스케어를 위한 무료 신발 캠페인도 진행하면서 크록스의 이미지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크록스가 팬데믹 기간에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한동안 바닥을 한참 기던 크록스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크록스를 찾게 되면서 완벽한 부활에 성공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어준 덕분에 2023년에는 매출이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달성하고 세계 10대 비운동화 브랜드 중 하나로 뽑히면서 진짜 고무 신발 하나로 이런 제국을 건설했다고?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악어의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졌는데요. 비록 한때는 최악의 발명품, 끔찍한 디자인이라는 악평을 받았던 크록스지만 지금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기능성과 편안함을 충실히 지켜온 덕분에 오래전부터 달고 다녔던 비판을 지울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만 실적이 안 나온다고 브랜드 자체를 갈아엎기보다는 지금처럼 편한 신발이라는 타이틀을 쭉 지켜줬으면 하네요. 그럼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